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은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좀 특수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예비 스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 상황이 곧 좋아지리라고 믿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누구인가? 저는, 약 20년 정도, 국제회의, 중국어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을 했습니다. 국제회의 통역사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동시통역사라고 알려져 있는 직업입니다. 동시통역사로서 각종 국제회의에서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뭐 정부 간, 한국과 중국 정부 간 회의, 그 다음에 뭐 각 그 학술 대회라든가 아니면 정부 산하 단체 기관들 간의 회의 등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분야에서 전문 통역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동안 한국 외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주로 통역 수업을 지도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1년부터는 희소 임용고시 학원에서 중국어 교사 임용시험 준비반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 가게 됐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여러분의 성공이 저의 성공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임용시험 준비반의 책임을 맡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전공 중국어 중에서도, 우리가 중국어 문법, 중국어 어학, 그리고 중국어 교과 과정, 교과 내용, 이런 분야를 제가 앞으로 책임지게 될 텐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줄곧 이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제가 특히 이제 좀 중점을 뒀던 것이 지난 과거에, 지난 약 한 20년간 기출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분석하면서 풀면서 문제의 경향이나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임용시험이 2014년 현재의 임용시험이 이제 정착이 된 것, 예를 들면 전공시험 A형, B형으로 정착이 된 것은 이제 2014년부터죠. 2014년부터고 그 이전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선택형이었어요. 문제가 선택형으로 일단 1차가 선택형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이게 이제 이게 2013년까지예요. 그죠? 2013년까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1차는 선택형, 그 다음에 2차는 1교시, 2교시 두 개의 교시로 나누어서 전부 다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때예요. 제가 보기로는 이때가 시험의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때고, 지금 현재 이제 2014년부터 현재까지 A형, B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 기간 동안을 이제 A형, B형 형태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이 형태로 시험을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서 느낀 점은, 시험의 난이도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씩 쉬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약간씩 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1년 얼마 전에 바로 시험을 쳤죠. 2021년은 또 어땠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내용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아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조금 쉬워졌나? 저는 제 인상은 그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판단으로는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모집 인원, 교사 모집 인원과 응시자 수, 경쟁률은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표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 제일 밑에 부분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중국어 교사 모집 인원이 78명이었는데 경쟁률은 13.26이었어요. 응시자는 100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2020년을 보면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43명이고 응시자 수도 100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근데 경쟁률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높아졌죠. 23%가 넘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어땠는가? 33명 모집에 800여 명이 응시를 했고요. 지원을 했고 경쟁률은 24.9, 즉 25% 정도가 되죠. 경쟁률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걸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하면 교사 모집 인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지원자 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첫 번째 우선 그 출제 난이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듯한 경향,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 이때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있는 난이도, 평이한 난이도에서 경쟁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하다. 그러면 어디에서 당락이 결정이 될까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제되고 있는 시험의 경향은 A형, B형에서 기입형, 그러니까 이거는 단답형으로 답을 쓰는 형태죠. 그 다음에 서술형,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답안을 작성하는 양식으로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는 조금씩 평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또는 아니면 어쩌면 당락을 결정할지도 모르는 부분이 바로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입형은 공부 안 했으면 못 쓰는 것이고 공부했으면 쓰는 답이에요. 그죠? 근데 서술형은 공부해도 쓰기가 힘들고 공부 안 했으면 뭐 손도 못 대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 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예비생님들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 비슷하게 다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기입형은 대충 다 써놓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서술형은 비슷비슷하게 써놓는다고 볼 수가 없죠. 수준이 차이가 날 겁니다. 서술형은 보통 4점짜리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4점짜리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OT 시간 마지막 말미에 2021학년도에서 얼마 전에 쳤던 시험 출제 A형만을 가지고, 출제형의 서술형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 그 강의 방식을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릴 게 이제 바로 오늘의 목적, 연간 강의 계획인데, 연간 강의 계획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비교적 좀 알고 계시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또 차이가 분명히 변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월과 2월인데요. 1월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이론 입문반, 그리고 독해 입문반은 이제 이혜진 선생님 맡게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 1월과 2월은 저는 한국어로 교재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각 전공 중국어 영역별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교재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 각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분석하고 어떤 핵심들을 모으고 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식 책은 아니지만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그 자료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1, 2월 달은 교재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 외에 당연히 이제 문제 제시,
문제풀이와 함께 또 좀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해서 모은 프린트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익히 짐작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1월, 2월부터 이미 쓰기 연습을 시작할 것이다 하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서술형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서술형에 대한 그 답안 작성 능력은 단시간에 뭐 7월, 3월 뭐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죠. 좋은 것이고 또 그 중간에 갑자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외워야지 한다고 외워지는 부분이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리죠. 그죠? 외우면 뭐 외우는 거지만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처음부터 좀 분산시켜서 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조금 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1월은 이렇게 그 어떤 주추도를 놓는 작업, 우리가 1년간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주추도를 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1, 2월 수업은 어떤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좋은가? 첫째, 초수생 그러니까 초수 처음으로 시험 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주춧돌이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주춧돌을 놓아야 되는 이 작업의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한번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N수생이신 분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기본이 각 영역별 기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유동적이다 하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1, 2월 수업을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 4월 같은 경우에는요. 3, 4월은 이제 바로 원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 단계죠. 원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이유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시험 자체가 중국어 원문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원문을 보는 그 능력을 키워야 독해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당연히 원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서술형 문제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원서는 사실 그 각 분야별로 어법이면 어법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제가 지금 보려고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그 원서들이 지금 문법 쪽으로는 이렇게 세 권이 있습니다. 빙쥐分析 쪽으로 아니면은 그 난点释疑 다 알고 계시는 책이죠. 빙쥐分析나 난点释疑 이 책들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론 쪽에서는 이제 그 对外汉语 쪽에서 나온 교육론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학은 现代汉语 황보롱 주비엔으로 나온 现代汉语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걸 다 봐야 되느냐? 이건 너무 부담스럽죠. 외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다 그게 나오는 핵심 포인트들마다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 세 권을 그렇게 암기하기는 사실 그저 뭐 두 권, 세 권 이거를 암기하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권을 기본 원서로 삼고 같이 보는 기본 원서로 삼고 나머지 두 권, 나머지는 제가 읽고 제가 정리해서 제시하는 핵심 포인트를 요약 정리해서 제시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므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인다오, 중국어로 인다오라 그러죠.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서를 보실 때는 그냥 원서에서 우리가 원서를 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식의 문장을 만들어내느냐, 문장을 익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원서는 그 부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거다. 사실은 1, 2월 달에 확실히 공부를 해 두셨으면 사실 시험에 중국어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면 또 예를 들어서 시험지가 A형, B형 시험지가 중국어 원문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원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서를 딱 봤을 때 그것이 내용이 탁탁 눈에 들어오는 그런 독해력을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그 원서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죠. 어학이면 어학, 문법이면 문법, 거기에 쓰여 있는 말들, 아니면 빙쥐分析에서 쓰는 말들, 그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외우라고? 그건 너무 힘들죠. 제가 외우는 방법을 제가 외우는 거 하나는 뭐 노하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어 그 국제 통역사로 일하는데 그 직업 자체가 엄청난 암기가 안 되면 소화할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각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한중 대기 오염에 관한 그 무슨 회의를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회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뭐 핀테크니 뭐 금융 회의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인터넷 쇼핑에서 무슨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회의들은 대부분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일반적인 어떤 그 쇼핑에 뭐 아니면 뭐 소비자의 이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많은 얘기들을 알아듣고 통역하고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바로 뭐 다량의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기본으로 전제로 깔리는 거지만 거기는 외우는 노하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조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심화반에서는 이제 원서 3, 4, 5, 6월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4, 5, 6월에 넉 달 동안 바로 이제 원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고 그것을 답안으로 작성하는 식의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거다. 그러니까 3, 4, 5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한 과정이에요. 사실 그냥 문제 풀어라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재밌어요. 잘 풀면 잘 풀어서 좋고 못 풀면 못 푸는 대로 뭐 스트레스는 좀 받겠지만 그래도 문제풀이 하는 건 그런 대로 좀 뭔가 긴장도 되고 재미가 있죠. 하지만 3월부터 4월, 5월, 6월 넉 달 동안에 계속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계속 끊임없이 암기. 그래서 3, 4, 5월, 6월 이 넉 달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그 핵심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반복. 원서와 반복, 원문과 반복.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힘들고 지루한 작업이죠. 근데 이 작업을 힘들고 지루한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완수를 해내야 바로 7, 8월에 문제풀이로 갔을 때 자신감도 있고 또 이제 뭘 말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뭐가 핵심인지에 대해서 탁탁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을 암기하고 어떤 식으로 답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알 것 같다 하는 어떤 시점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이 작업은 좀 지루하고 지난한 작업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1, 2월을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 4, 5, 6월 이 넉 달은 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사면에 벽을 만들고 지붕을 얹고 하는 식의 집에 이제 기본적인 모양이 갖춰지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원서들을 통해서 원서를 같이 그냥 강독하는 게 원서 강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 핵심들을 딱딱 잡아서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책을 다 완벽하게 한다시피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권을 핵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한 권을 중심으로 해서 난덴 시이나 아니면은 그 빙쥐 펀시 같은 이런 책을 한 권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충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기 좋은 어떤 아주 효과적인 도움이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 4, 5, 6월은 사실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소개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3월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반, 기출문제 분석반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기출문제 분석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 3월부터 기출문제 분석반을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분석반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분석이라는 제가 저기 풀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분석이에요. 제가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분석반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분석반이 뭐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기출 약 한 20년 전쯤부터 시작된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문제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또 사실 또 그대로 또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경향도 사실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완전 정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똑같이 나온다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는 똑같이 나온다는데 정말 완전히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반을 왜 풀이반이라고 하지 않고 왜 분석반이라고 하느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죠?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풀이에요. 정답을
문제를 설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뭐 어법 지식이든 문법 지식이든 아니면 뭐 언어학 지식이든 뭐 어쨌든 이런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 지식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게 답이야 이렇게 제시하면 이것은 풀이반에 해당이 되죠. 풀이반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분석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 가관들이 이 문제를 왜 출제를 했는가, 어떤 관점에서 출제를 했는가가 있죠. 저는 이제 가르치는 걸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가관으로도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면 이 지식에서 이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의 답이 이거다라는 거는 사실 뭐 굳이 하고 나서 들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거에서 이 지식, 이 그 위파나 아니면은 그 위엔学나 아니면은 뭐 그 教育 아니면은 第二语言习得论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외웠는데 그 문제에서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이 지식에 근거해서 이 문제만 나오나요? 아니죠. 다른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시 또 파생된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반이라고 제가 그 강의 그 강좌 이름을 이렇게 분석반이라고 이제 달아서 시작을 3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는 그 또 어떤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3월부터는 그 원서를 읽게 되잖아요. 그죠? 원서를 이제 각 분야 원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 그 원서를 읽고 뭐 어떤 부분을 암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하게 되는데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착착착착 내 머릿속에 정리해 놓는 작업이에요. 그죠? 정리해 놓는 작업. 내 머릿속에 각 그 요소마다 나의 어떤 내 머리가 하나의 어떤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일을 딱딱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 이 영역별로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놓는 작업인데, 근데 우리가 정리 잘하는 사람을 지금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문제풀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암기가 정리와 암기가 잘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도 사실 이거는 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의 활용을 못하면 사실 뭐 말짱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된다. 저는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기존의 어떤 커리큘럼 운영을 보면 한 7월쯤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실시되는 경우가 많던데 저는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이미 3월부터 실시를 해야 된다.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좌의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제에 대한 준비를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제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7월쯤 가서 뭐 세미, 뭐 하프, 뭐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모고반이 시작이 되는데 세미든 하프든 간에 그때보다는 3월부터 실시하는 게 좋다. 필요한 선생님들은 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용 능력, 문제 활용 내지는 응용 능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알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암기하고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래서 답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이제 그 변별력이 있는 제 그 강의만의 차별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제 계속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계속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과정인데요. 7월 과정은 이제 보면 이론 총정리, 문풀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 모고반도 이제 팀티칭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론 총정리, 문풀반은 뭐냐? 그럼 그 이전에도 벌써 문제풀이는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론 총정리 문풀반은 뭐냐? 이것은 다시 또
문제풀이 50, 그 이론 총정리 50에서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험으로 달려가기 위한 달려가기 위한이 아니라 아예 이제 지금부터 달려가고 있는 거죠. 7월부터는.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시작해서 이론과 문풀반을 계속해서 이때는 문제 분석 이런 건 아니죠. 문제 분석은 아니고 문제 분석은 아까 제가 기출 문제 분석반에서 할 거라고 그랬고요. 문제풀이반은 문제만 푸는 거예요. 문제 풀고 이 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환기시키는 작업 기간이겠죠. 이 부분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이죠. 내용도 엄청나게 우리가 그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작업을 저는 어디에다 비유를 하고 싶은가 하면 혹시 우리 스님들 그 한지 만드는 작업을 혹시 TV로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언제 TV에서 한지를 만드는 작업을 봤어요. 이렇게 닭종이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거 있죠. 그게 한지가 되어 나오는 그 공정을 보여주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망 같은 거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그 철사망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망 같은 걸 물에 이렇게 흔들 때는 그냥 물에서 그냥 망을 흔드는 정도밖에 안 되더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뭔가가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끼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것이 선명해지는 색깔을 띠더니 나중에 가니까 그게 바로 종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물 속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장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망을 흔들더니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철사판 위에 망 위에 이제 점점 한 켜 뭔가가 쌓이기 시작하더니 종이 한 장이 탁 만들어지더라고요. 종이 한 장이. 그 한지 종이 한 장이. 그러면 그 장인이 그 한지 종이 한 장을 탁 옆에다 엎어요. 엎어놓고 다시 또 똑같은 작업을 또 해요. 또 하는데 그 위에 또 한 장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만들어. 그 한 장을 다시 또 옆에 또 똑같이 그 자리에 한 장을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낱장, 한 장, 두 장 표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무수하게 많은 그 작업을 거치니까 착착 쌓아놓은 게 나중에는 책이 되는 두께로 나오고 그것이 이렇게 두께가 탁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어떤 무더기, 종이, 한지 무더기가 탁 생기더라고요. 한지 묶음이죠. 묶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엄청난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게 어떤 장인의 솜씨도 솜씨지만 우리나라 한지 과정, 그 만드는 제작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저게 바로 우리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그 임용시험 준비반에 우리 하는 과정이 바로 하나하나 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작업. 문제 풀고 또 풀고 이론 청정리 또 하고 문제풀이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별로 시험을 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나에게 시험을 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7, 8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시적으로 이제 뭔가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첨삭지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월부터 서술형에 대한 답을 할 거다, 시험 준비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부터 첨삭지도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1월부터 그냥 쓰기 하고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건 무의미해요. 그거는 좀 무의미한 작업이고 제가 생각하는 첨삭 지도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첨삭 지도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서술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써야 됩니다. 답을 서술형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서술형 답안을 쓰세요 하고 작성을 하겠죠. 그걸 저한테 주세요. 제가 첨삭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약간 좀 저는 이 작업은 이런 과정은 전 어쩌면 좀 이 과정만 있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모범 답안이라는 게 모범 답안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예시적인 어떤 답안 하나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만은 아니고 보통은 한 뭐 2개 내지는 많으면 3개까지도 이제 모범 답안이 나올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답안이 뭐 2개 내지 3개의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는 그 모범 답안을 제시하면 우리 예비스님들께서는 이 답안을 암기하는 과정으로, 그래 모범 답안을 암기해서 내 답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 첨삭,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한 첨삭 수업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제가 답안을 제시할 겁니다. 제가 답안을 제시하고 그 답안은 뭐 하나만 있으면 좀 싱거우니까 선생님 답안이 하나지 어떻게 답안이 2개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서술형이므로 똑같은 어떤 내용을 서술한다고 해도 서술형이므로 그 서술하는 내용 그 세부적인 어떤 그 표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어휘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 자체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하면 우리 예비생님들은 그것을 딱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딱 저장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써오세요. 써오세요 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뭐 가이드를 할게요. 가이드를 해서 다시 줄게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번역 수업도 제가 이제 아까 통역 수업을 많이 지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통역 수업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번역 수업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번역도 많이 했습니다. 뭐 기업이나 아니면 정보 관련 번역, 뭐 중국어, 한국어 번역을 많이 했는데 번역을 할 때 감수라는 게 있어요. 감수. 잠깐 설명을 하면 번역을 할 때 감수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번역을 한 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쓰시고 제가 가이드를 하는 것은 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수는 번역 그 원 번역물 그 이 원이라고 하죠. 이 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감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원이.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원재료가 좋아야 결과물이 좋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감수를 뭐 한다고 해도 원재료가 별로 그렇게 싱싱하지 않으면, 뭐 음식에 비유하자면 싱싱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 MSG가 들어가지 않는 한에는 사실 좋은 맛을 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원이 상당히 좋아야지 감수를 거쳐서 굉장히 수준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서술형 답안 이거 한번 써와보세요. 써와보면 제가 가이해서 드릴게요. 이 가이한 것을 외우세요. 이거는 좀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답안을 작성을 하고 답안을 주고 이 답안을 외워서 얼마나 완벽하게 외우느냐. 외우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외우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볼 때는 남의 답안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외워서 내가 쓸 수 있으면 그건 그때부터는 내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님들의 내 답안을 만드시라는 거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1월부터 막 이거 외워지는 거 이거 가능해? 원문으로? 이제 가능할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뭐든지 단계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은 이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 방식으로. 요이 다오난.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쪽으로 점점 진행해 나갈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좀 쉬운 부분부터 시작하죠. 쉬운 부분 어떻게 이제 그 3번을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쉬운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암기하고 쓰고 하는 부분이 비교적 뭐 어휘 하나라든가 표현 하나라든가 좀 짧은 것 아니면 단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2줄, 3줄, 뭐 2줄, 3줄 서술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암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은 저도 참 시험을 많이 치고 끊임없이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을 많이 겪었지만 시험은 처음도 암기고 두 번째도 암기고 끝까지 암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크고 작은 시험을 아마 쳐보셨을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입니다. 누가 암기를 잘하느냐. 거기에 뭐 승패가 달려있죠,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서술형 문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첨삭 지도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이제 본격적인, 이제부터 게임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그 전 단계는,
준비 단계였어요. 그 준비 단계인데 9월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 게임의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9월, 10월 정도, 10월까지도 예를 들어서 시험을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는데 답안 작성이 잘 안 된다. 뭐 자신이 없다. 이게 내 답이 맞는지 아닌지 뭐 약간 좀 스스로에게 좀 자신이 없는 시험 치고 있는 나한테 내 실력에 자신이 좀 없는 상황이 만약에 계속된다. 그러면 사실 가망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9월부터 10월, 뭐 11월 그럼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때 문제가 딱 보면 문제 포인트가 딱 보여야 돼요. 아, 지금 뭘 묻고 있다. 딱 보여야 되고, 그러면 답안은 어떻게 작성돼야 된다. 뭐가 답이다가 거의 뭐 반자동 형식의 하여튼 80% 정도는 그렇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시기가 9월부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월에서 10월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다. 문제를 봐도 이게 뭘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답이 이건가? 뭐 찾아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봐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한 문제 10개를 봤으면 그중에 한 7개 정도는 답안이 딱 보여야 되고 좀 어려운 거 있죠. 좀 어려운 거. 이번에 또 2021년 그 문제도 보니까 어렵다라고 굉장히 뭐 우리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없고 그런 문제는 없고 그래도 어렵다 하는 문제를 보면 그런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어서 하중 중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단계의 난이도는 딱 보면 답이 딱 보여야 돼요. 근데 답이 보이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있네? 그것을 딱 메꿔가는 작업. 그러니까 답이 뭔지는 알겠는데 가만 있어봐. 그게 뭐 좀 모호하다, 헷갈리네. 그러면 그걸 이제 찾아보고 이거였어 하고 다시 또 완벽하게 또 이렇게 착착 채워 나가는 작업이 이제 9월부터 11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시험이 이제 핵심이죠. 시험이고 문제풀이 그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저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는 그럼 어디서 다루니?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기출 문제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제 기출 문제를 한 20년 정도 쌓여 있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텐데 풀어보시면 문제가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거기서 거기 이게 뭐 쉽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를 아마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거 진짜 어렵다 하는 문제가 하나씩 이제 그 안에 돌연하게 출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는 대부분 뭐 비슷비슷한 이 문제가 이 시험에서는 이번 연도에서는 가장 어렵겠구나 이런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보고 또 보셔야 돼요. 보고 또 보시고 또 풀고 이렇게 하면서 암기를 계속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기출 문제에서만 나오는 건 우리가 그건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 분석반이라고 얘기 드린 것도 그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반복 연습하고 반복 공부하고 반복 암기하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은 이제 바로 지금인데요. 지금인데 12월 이제 2차 이제 실기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2차 실기시험인데 2차 실기시험은 이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업을 직접 이제 실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그 지역도 있고 또 이제 교환을 작성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이제 뭐 아니면은 그 면담 이렇게 면탄, 그죠? 이렇게 면담해서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 수업 실현은 공통이에요. 그죠? 어느 지역이나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대부분 공통이라고 보고 공통인 그 수업 실현에 대해서 각가지 어떤 그 주제들을 일단 선정을 하고 어휘를 가리킬 것인가, 발음을 가리킬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수업의 어떤 그 문법적인 사항을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가르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분야별로 어떤 자기 개인만의
그 마스터 플랜이라 그러죠.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휘일 때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수업 실현의 주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다르고 또 다음 시험에는 또 어떤 게 수업 실현으로 주제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가 나와도 내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에 맞게 몇 가지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플랜 A, 플랜 B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에 관한 수업이 나왔을 때는 어휘는 뭐 예를 들면 어휘 연습이다. 아니면 발음 연습이다.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발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권설음을 가르치고 어떤 날은 뭐 성조를 가르치고 이러면 사실 뭐를 가르치든 발음의 어떤 기본적인 가르치는 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본 틀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발음에 대한 발음 지도에 대한 수업 실현을 하시오라고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에 거기에 딱 맞춰서 원하는 그 발음 지도를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마스터 플랜을 완성할 수 있게 수업 실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우스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수업 실현에 가우스가 있어야 됩니다. 원고가 있어야 되겠죠. 원고 있어야 되고, 원고 작성을 이제 같이, 완벽하게 이제 원고 작성 하나, 근사한 원고 작성을 그 플랜 A, 플랜 B, 플랜 C 식으로 이렇게 쫙 한 사람 한 사람당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원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발음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많이 그죠. PT 하는 거랑 똑같죠.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자신 있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발음 좋아야 되고 성조 정확해야 되고 뭐 원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지도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수업의 어떤 그 발음의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빙쥐를 말하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성조를 구사할 수 있게 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제스처나 자연스러운 어떤 어떤 수업 진행 흐름이라는 게 리우청이 있잖아요. 그죠? 리우청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지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업 실현을 할 것이고 토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론도 중국어로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때 주제를 정해서 중국어 토론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토론도 사실 원고가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원고도 사실 각 주제별로 내가 원고를 딱 가지고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원고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딱딱 뽑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건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12월 수업은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계획은 1월부터 2월 그 단계가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1월부터 2월 단계가 있고 3월부터 6월 단계가 있고 7월부터 8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 단계가 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비슷하죠. 이 부분까지는 비슷합니다. 1, 2월은 기초를 다지는 단계다. 3, 6월은 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단계다. 7, 8월은 문제와 내용 정리가 약 50대 50으로 진행되는 단계다. 9월부터 11월은 완전히 이제 문제풀이 실제 시험에 어떤 준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제 현장에 가서 시험 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정리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대동소이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월, 2월부터 벌써 서술형에 대한 그 준비가 시작될 거다. 시작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그럼 외웁시다. 지금부터 이거 외우세요. 저거 외우세요. 이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예요. 그죠?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이 따오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으로 수업을 어떤 것을 외우고 착착착착 쌓아놔야 돼요.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서술형으로 내가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1월부터 시작할 거다. 그 과정은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2021년도 이제 얼마 전에 끝난 11월 달에 끝난 그 시험에서 출제 A형 중에서도 기입형 말고 서술형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 수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거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문제풀이를 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죠. 예. 그건 아니고,
이 서술형에 대해서 저는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일단 제가 꽂혔어요. 꽂혀서 서술형 답안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당락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고득점을 받아야 되죠. 끊어지니까 커트라인으로 딱 끊어지니까 그죠? 그냥 무조건 80점 이상은 합격, 뭐 70점 이상은 합격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딱딱 끊어서 순서대로 그냥 딱 자르는 거기 때문에 상위 점수에 가 있어야 안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결국은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서술형 문제를 한번 뭐 다 풀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문제는 저 혼자 다 풀어봤지만 오늘 설명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5번이 서술형 4점짜리더라고요. 이제 처음 나온 것인데, 서술형 4점짜리 5번 문제를 이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하고 그 외에 5번 외에도 몇 개의 문제를 4점짜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보시면 이제 뭐 교환인 것 같습니다. 수업 방식 그죠? 教学学习方法 해가지고 몇 개의 설명을 해놨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팅둔, 그죠? 어디에서 끈을 읽어라라는 것을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이제 차곡차곡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보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신 분이라면 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번에서 이제 문제인데, 지금 보면, 下面是某学生朗读后的录音记录. 이것은 학생이 녹음한 거, 읽는 것을 녹음한 거예요. 성조를 표시해 놓은 거죠. 그죠? 我要,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학생의 발음을 이제 읽는 것을 녹음한 것인데, 녹음한 것을 이제 선생님이 가이를 하고 있어요. 듣고, 가이를 하면서, 应该把一字读成一直因为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고 이 A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라. 쓰라는 거죠. 서술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이가 성조가 변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 중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가 성조를 1, 2, 3, 4 할 때 이죠. 이가 성조가 원래 성조는 이죠. 그죠? 원래 성조는 인데 근데 이가 성조가 변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성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第一声, 第二声, 第三声, 第四声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죠? 인핑, 양핑, 上声, 취성, 1성, 2성입니다. 그죠? 1성,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새는, 현대,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는 1성, 2성이라고 그냥 부르죠. 第三声, 4성입니다. 그죠? 이렇게 부르는, 인핑, 양핑, 상성, 취성,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가 원래 성조는 이지만, 그죠? 원래 성조는 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됐을 때, 사성을 만났을 때, 사성 앞에서는 뭐로 변한다? 사성 앞에서는 양핑으로, 이성으로 변한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성 앞에 오면은 이는 이성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1성, 2성, 3성 앞에서는 이는 사성으로 변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즈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성으로 변하고 아니면은 뭐 이치 뭐 이런 식으로 사성으로 변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알고 문법 지식으로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중국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서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一呢原来的发音是原来的声调是一跟去声在去声前变为양핑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서술형의 답안을 쓴다고 합시다. 굉장히 고의적이죠. 이렇게 서술을 하면 4번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扣掉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점수가 깎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말하는 쇼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 기술하는 방식, 뭐 쇼파, 셰파라는 말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쇼파라는 말, 기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 기자는 기사를 쓰는 어떤 그 기술 방식, 기사다운 어떤 기술 방식이라는 게 있고, 논문은 논문다운 쓰기 방식이, 논문 쓰기, 글쓰기 방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법이나 언어학 같은 이런 어학이죠. 이런 어학 쪽에서 쓰는 표현을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原来的发音是一, 原来的声调是一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굉장히 고유해요. 그럼 말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성조는 이다. 이렇게 원래 성조는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원래 성조는 이란 말을 原来的声调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本调本调是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在 사성 앞에서는 在去声前 뭐로 바뀐다? 양핑으로 바뀐다. 양핑으로 바뀐다. 성조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양핑으로 바뀐다를 뭐로 바뀐다 하면 우리가 쓰는 중국어 표현이 대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转化为, 化为, 뭐 아니면은 变为,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 문법이라는 영역에서 쓰는 쇼파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变读为 变读为 양핑 이렇게 말해요. 变读为 양핑 本调变读为 이걸 우리가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在뭐 앞에서는 양핑, 인핑, 양핑, 그 다음에 上升前 앞에서는 또 变读为 뭐로 성조가 바뀐다? 또 变读为 취성으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또 变读为 이렇게 쓰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이게 지금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5월부터 시작할까? 7월부터 이건 이미 늦었어요. 너무나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것도 어떻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문제를 하나 더 아니요, 설명을 할게요.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할 때 이거 이의 성조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다 외우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뭐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가 될지 20,000개가 될지 모르는 거를 이거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그거는 굉장히 그죠? 무조건 해. 뭐 이렇게 되는 아주 정말 막무가내 방식이죠.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공부는 그 学无捷径 그죠? 중국어에서 그런 말씀. 우리 한국어에서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중국어는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 이렇게 하죠. 无捷径 그죠? 지름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름길은 없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1월부터 계속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어휘 정리를. 용어 정리를, 쇼파 정리를.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외워줄 수 있는 거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시를 할 겁니다. 이 표현부터 예를 들어서 원래 성조는 本调다. 本调란 단어를 주고 단어 목록에 넣는 거죠. 단어 목록에 넣고 그 다음에 变读为 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变调读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变调读, 变读为도 쓰지만 变调读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变读为나 变调读나 이런 표현을 외워야 돼. 성조가 어떻게 바뀐다. 성조 바뀌는 것이 사실 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다른 성조 변화의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도 어차피 쓰는 말은 똑같다. 이거죠. 원래 성조는 뭐지만 어떻게 됐을 때는 뭐로 성조가 변한다. 이렇게 결국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어떤 그 요소의 어떤 필요한 표현들이 있죠. 표현들을 암기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 표현과 간단한 그 비교적 단문에 그 암기 해놓으면 좋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매주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쓰기에 대비한 서술형에 대비한 그 준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서술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단답형, 기입형이니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도 서술형인데. 근데 원래, 2021년 시험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4점짜리, 이제 2점 아니면 4점이잖아요. 배점이. 그죠? 2점 아니면 4점인데, 4점짜리 문제가, 문법 문제가 거의 대부분 4점 문제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4점 문제가 문법 문제인 경우가 지금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대부분이 지금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라고 그랬죠? 8번.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 요거 설명을 좀 할게요. 8번을 봐야 되지만 6번을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제가 기출문제 분석반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기출문제 분석반이 뭐야?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분석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요 문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 기출문제 풀이반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은 이거고 뭐 이거 지식을 제시하고 문법 지식이든 어학 지식이든 지식을 제시하고 한 번 더 암기하세요 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 풀이죠. 그 문제 풀이는 사실 조금 고수 단계에 넘어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야 돼요. 고수 단계. 그래서 뭐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죠. 이제 연말로 가면 이제 그렇게 돼야 되죠.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은 분석을 해서 다각도로 문제를 좀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6번 문제 같은 걸 한번 보면 第二语言习得에 관한 그 제2언어 습득 이론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지금 밑에 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의 그偏误句 잘못된 문제, 오문 在草地上爬着一只小猫 오문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改正句 고쳐줍니다. 수정을 해줍니다. 草地上爬着一只小猫 뭐가 달라졌죠? 在가 사라졌습니다. 이在는 무의fu迁移 해서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이다. 그게 답인데, 그래서 이제 그偏误 分析를 해서 이렇게 중국어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래서 이것은 偏误来源는 무의fu迁移입니다.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 그게 답이죠. 단답형 기입형이에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기입형입니다. 어디에서 造成了什么뭐的그什么的偏误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로 인해서 무의fu迁移 모국어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뭐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一些中文书放着书架上 중국어 책 몇 권이 책꽂이에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책꽂이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왜? 한국어가 그렇게 말하니까. 중국어 책이 몇 권? 책꽂이에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죠. 그런데 사실 중국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书架上放着一些中文书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改正句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의fu迁移 바로 모국어 지금 보이시죠? 모국어 부정적인 영향이다. 원인이 바로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된 오문이 나왔다.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에 대한 것을 추소츠 그 장소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죠. 장소사를 当作地点 状语 장소를 나타내는 그 보호로 삼아가지고 放在句尾 문장 맨 끝에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맨 끝에 나왔습니다. 造成了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답은 语序입니다. 어순의 잘못이 어순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은 위슈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준시엔주의, 그죠? 전현문이죠. 전현문에 대한 어떤 설명을, 문법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 답은 위슈, 이것은 뭐, 후첸이 때문에 발생한 것, 이렇게 답을 A, B, 이렇게 제시를 하면 돼요. 뭐, C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이하고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를 예를 들어 위시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위시에 그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은 사실 설명하시오는 없습니다. AD를 그냥 메꾸기만 하면 돼요. 답을 기입형이에요. 기입형이에요. 기입형이기 때문에 뭐 설명하라 하고 서술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 거기에다 뭘 붙일 수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그 위시에 그 잘못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말을 하면 중국어 문법에서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부사 뭐죠? 그 状이, 做状이. 그러니까 보호 역할을 하는 장소 전치사구가 쥐소, 문 앞에 가면은, 그죠? 문 앞에 가면은 뭐가 나타난다? 形成, 道妆, 도치가 나타난다. 그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여기서 하나 더 나오죠, 사실은. 문제가 하나 더 나오고. 그런 식으로 중국어 표현을 다시 또 그걸 쓸 수 있게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냥 기평에 이건 답이 이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그래서 서술하시오라는 질문이 다시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현문에 대한 그 어순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국어로 다시 한번 더 기술하시오라는 질문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는 다르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무슨 굉장한 능력자라서 문제를 막 만들어내고 그렇지는 못하죠. 못하고 질문을 딱 봤을 때 이 질문은 다른 각도에서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더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측면들을 더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문제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문제 분석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제 관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8번을 원래 하기로 했던 8번을 가겠습니다. 8번은 보면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뭐냐면은 그 중국어 부통화, 지금 현대 중국어를 부통화라고 하는데 그 부통화의 그 전 단계가 뭐냐 이런 거를 지금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의 부통화가 되기까지 그 이전에 어떠한 명칭의 변화를 겪어왔나를 딱 외우고 있으면 지문 볼 것도 없이 다 답이에요. 그죠? 야옌 나오죠. 야옌 나왔습니다. 중국 최초의 한주 그最早的 그죠? 한주 그最早的한주 공통어가 바로 야옌이에요. 그 가장 최초의 중국 그 한족들에게는 가장 최초의 공통어의 명칭이 야옌입니다. 바로 춘추 시대, 그죠? 그 춘추 시대에 만들어진 어떤 말이고 그 말을 부르는 명칭이죠. 야옌인데 근데 이렇게 제가 지문을 다 읽을 건 문제풀이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옌이 부통화가 되기까지 지금 현재의 공통어는 부통화잖아요. 부통화 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어떤 명칭의 변화가 있었느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묻고 있는 건데 B를 딱 보면 이게 다 고문이야. 아이고 어려워라 이렇게 싶으죠. 그게 아닙니다. 고문 보고 기가 질릴 필요 전혀 없고 이게 문제 포인트가 뭐다는 것만 파악하면 사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4점이에요, 4점. 그죠? 어찌 보면은, 공부 좀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저 오는 그런 점수 좀 되는 그런 정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통화가 되기 전에는 부통화 전 단계는 고위 전 단계는 꽝화 전 단계는 통화,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야옌. 이거 순서만 쫙 알고 있으면 답은 저절로 그 A와 B는 답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게 서술 문제인 것은, C가 부통화인데요. C 在语音、词汇、语法3个方面的规定. 그래서 발음과 어휘와 문법 세 측면에서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요. 서술하시오죠. 그러니까 설명하시오인데 서술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갑자기 부통화를 발음과 어휘와 그다음에 문법과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라 그러니까 띵 하죠, 처음에는. 그죠? 근데 이것도 문제 포인트를 딱 파악하면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통화 현대 한유에 대한 규정이 정의 띵이가 딱 있죠. 그죠? 띵이가 딱 있죠. 어떤 거를 떠올리면 되나요? 적을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게 있죠? 베이징 유인. 세 가지 기본적인 관鍵词를 딱 떠올리면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베이징 유인이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는 뭐죠?北方话. 세 번째는 典范的现代白话文著作.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이라는 건 典范的라는 전형적이라는 것은 뛰어난 훌륭한이라는 뜻이죠. 뛰어난 현대 백화문 작품, 문학 작품. 이게 세 개의 키워드예요. 바로 그거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띵이를 설명하면 돼요. 그 베이징 유인을标准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北方화를 지수方言으로 삼고, 그 다음에 典范的现代
白话文著作를 뭐로 삼고 위파规范으로 삼는 거. 그게 바로 부통화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 문제의 어떤 출제자 의도를 문제를 보면서 출제자 의도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답이 보이죠. 그죠? 예, 그게 답입니다. 8번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저 9번 하고 10번은요.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하면 제 자랑을 이 시점에서 갑자기 좀 송구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특강했던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특강의 제목이 동사 플러스 보호입니다. 동사 플러스 보호. 동사의 어떤 특징적인 그 문법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특강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동사의 여러 가지 어떤 문법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같이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한 2시간 정도 한 특강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가 특강의 주제가 동사 플러스 보호였어요. 동사와 보호. 9번과 10번이 동사와 보호더라고요.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 문제. 동사와 보호 문제예요. 뭐 문제 적중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으로 특강 하나 했는데 2021년 기출 문제에서 2개나 대충 범위를 맞췄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9번을 보시면 동사는 지문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A와 지금 보면 설명 보면 A, B, C, D 4개가 있는데 A와 C는 어순을 正确的排列 어순을 정확하게 잡아서 문장을 쓰라는 거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어순 정확하게 쓰라.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喜欢的到了搜索菜 이렇게 되는 딱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검색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搜索 다음에 동사 搜索 다음에 到了 결과 보호 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A, B, C, D가 전부 다 동사 플러스 보호, 결과 보호의 문제예요. 결과 보호. 到. 그래서 동사와 9번 문제는 동사와 보호인데 보호 중에서도 결과 보호. 结果补语. 결과 보호 아느냐? 지금 그 문제예요.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搜索到了 하는 거죠. 그래서 搜索到了 동사 플러스 결과 보호. 그다음에 喜欢的菜 빙의를 딱 집어넣으면 东宾结果자 중국은 항상 그죠? 그래서 搜索到了喜欢的菜 이렇게 답은 A는 쉽게 나오고 그다음에 C도排列해야 되는 문제 C도 住处다고 我的说没能清楚 이렇게 해서 순서 바로 잡아서 다시 말해라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住处는 이제 사는 곳이고 我的说没能清楚 说清楚 그러니까 동사 플러스 결과 보호예요. 说清楚 말을 분명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분명하게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명확하게 말하다는 说清楚 그렇죠? 근데 말을 못 했어요. 没能说清楚 그죠? 没能说清楚하고 그다음에 我的住处 내 사는 곳을 내가 한참을 보니까 我花了很长时间 한참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也没能说清楚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 중국어가 좀 딸려서 말을 못했나 보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의 AC는 동사 플러스 결과 보호 아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BD를 보시면 BD는 匆忙中写地址错了 이거는 지금 잘못된 문장입니다. 위파 错误라고 돼 있죠. 그죠? B와 D는 지금 B하고 D 지문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언제 바로 잡아서 써야 되겠죠. 그죠?改正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쓰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匆忙中写地址错了가 아니라 이것도 동사 플러스 결과 보호 写 썼다. 결과 보호 당연히 뒤에 붙어야 됩니다. 写错了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写错了地址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입니다. 我终于收到好了订购的午餐 마침내 내가 주문한 점심 음식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와이마이 했나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보니까
收到好了인가요? 뭐죠? 收到 맞네요. 收到好了 이렇게 돼 있습니다. 收到好了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마찬가지로 결과 봅니다. 收到了 하든지 收好了 하든지 둘 중에 한 개죠. 到 아니면 하오가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보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 빠지면 뭐가 빠져야 되죠? 당연히 하오가 빠져야 됩니다. 我终于收到了订购的午餐. 마침내 주문한 음식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收到了. 그래서 제가 그 특강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설명드린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사와 보어가 쓰이는 경우에 동사가 반드시 보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안 쓰면 되는데 동사와 보어가 같이 쓴 경우에 핵심은 어디에 있다? 보어에 있다.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收到하고 收好가 똑같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收到는 받았다는 뜻이고 订购的午餐을 점심을 받았다. 즉 이제 받았다는 뜻이죠. 결과보 받았다. 근데 收好는 같은 동사 收인데 收好는 무슨 뜻이죠? 收好는 收拾好. 잘 챙겨 놓다라는 잘 보관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동사를 써도 보어가 뭐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죠? 把这个东西你收好吧. 이 음식이 아니라 이 물건 收好. 잘 어디 보관해 놔라 이런 뜻이죠.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동사를 써도 보어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동사와 보어가 같이 쓰였을 때는 의미의 핵심 포인트는 보어에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收到가 되겠고요. 收到了 하오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게 9번입니다. 제가 이제 9번 얘기를 9번은 서술형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제 특강에서 딱 처음 한 특강인데 질문이 딱 그 결과보가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냥 설명을 드렸고 9번 같은 경우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입니다. 이것도 보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从1到4中找出语法上有误的两个句子. 1번에서 4번 까지 중에서语法上有错误的, 그죠? 어법상 잘못된 거 찾아라. 이제 2개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分别改正, 그럼 고치고 나서 并说明理由, 이유를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답을 보시면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번하고 2번하고 그有错误的句子는 2번입니다. 2번하고 그다음에 4번하고가 답입니다. 2번하고 4번하고. 이 질문은 지금 뭐를 딱 아시면 답을 찾는 건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문법 공부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시험 치신 분들, 그죠? 얼마나 반복해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답 찾는 정도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2번과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이 지문이 뭐였죠? 2번 같은 경우에 跑进去急诊室了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跑进去. 그다음에 4번 지문이 拍手하고 起来입니다. 그죠? 拍手. 拍手하고 여기다가 이제 起来를 어떻게 쓸 건가? 잘 썼나 못 썼나 지금 그건데요. 지금 딱 보시면 이거예요. 이거. 그죠? 이겁니다. 뭐죠 이게? 복합 방향 보호. 복합 방향. 符合. 그죠? 복합 방향 보호. 符合부위입니다. 취향 부위입니다. 복합 방향 보호에서 목적어가 추소 빙의일 때는 즉 장소 목적어일 때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不能 어디, 只能 어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될 게 뭐죠? 处所宾语, 장소 목적어, 处所宾语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어디에는 못 온다, 어디에 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못 오죠? 지금 틀린 이유가, 지금 2번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跑进去急诊室了. 그 추서 빙의가 지금 복합 방향보 뒤에 있어서 지금 이게 오문이거든요. 뒤에 있어서. 그럼 이거 고치면은 跑进
지전시 去了 이렇게 되죠. 그럼 바로 여기에 지전시가 여기에 와야 답이 이제 改正句는 바로 이렇게 되죠. 改正句는 여기서 지전시가 여기 들어가요. 来去 아니 来去가 아니라 进去 이 그 복합 방향보 중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중국어로 어떻게 설명하죠? 处所宾语 어떻게 되죠? 处所宾语只能谓语 제가 설명한 바로 이겁니다. 저는 갑자기 왜 있다가 생각이 저는谓语 예 뭐죠? 저는谓语 어디에? 符合去上补语中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작업부터 只能谓语 어디에는 올 수가 없다. 뭐에만 올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뭐 放在 어쩌고 이렇게 쓰면 이거 제가 만약에 가관이 이거 틀리면 틀린 답입니다. 放在는 어디에 놓는다는 뜻이지 그게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放在 이런 표현 쓰면 뭐出所宾语应该放在什么中间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그러니까 콩글리시처럼 한국어 같은 영어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중국어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只能放在 이렇게 하지 말고 只能谓语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디에 놓고 말고 하는 이런 放在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只能谓语符合去上补语中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것부터 외우는 게 1월달 작업입니다. 당연히 복합 방향 보호를 중국어로 외우는 것도 당연히 1월달 작업입니다. 갑자기 문장이 7월달부터 막 술술 솟아나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막 죽으라고 외워라 뭐 이 정도인데 물론 죽으라고 외워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외우는데도 방법이라는 게 있죠.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只能谓语 어디에는 올 수가 없다. 어디에만 올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어디에 올 수 없으면 어디 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不能谓语뭐什么之后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 뒤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拍手起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죠? 拍手는 离合动词 이합사입니다. 이합사. 그죠? 이합사이기도 하고 拍手는 이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起来 지금 여기서 그 예문을 보면 의미가 뭐냐면 나는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뭐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어떻게 해서 그 경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죠? 너무 아주 뭐 열띠게 경기가 진행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拍手는 이합사이기도 하고 또 起来가 여기서는 시작하다라는 동사 뒤에 동스 뒤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동스 뒤에 시작하다 起来를 쓰면 시작하다 그죠? 근데 起来가 시작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죠. 뭐 做起来说起来容易做起来不容易뭐 이렇게 이런 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긴 쉬워도 하긴 힘들어. 이렇게 말할 때 说起来容易做起来不容易이런 말 쓰나 그때는 시작하다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다突然哭起来 그 사람 갑자기 울고 시작했다. 시작하다 起来도 있다는 거죠. 起来 의미가 이렇게 뭐 약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起来가 뭐죠? 하기 시작했다, 박수 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작하다라는 起来의 의미로 쓰였던 拍手 이합사의 경우든 간에 그 목적어는 어디만 올 수 있다? 복합 방향 보호 중간에만 올 수 있다. 바로 답이에요. 그죠? 不能谓语动词之后 이렇게 됩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합사이기 때문에 拍手是离合词, 离合动词. 谓语 谓语는谓语가 아니라 宾语는 宾语不能谓语动词之后 올 수 없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 와야 됩니까? 올 수 없고 어디에? 应该谓语 应该가 아니면 只能이죠. 그죠? 只能谓语复合动词符合그 추장 보유 중间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표현들, 문법에서 쓰는 어떤 표현들, 이 기본적인 표현들 있죠. 어디 뒤에는 못 온다, 뭐 어디에 중간에 와야 된다, 뭐 이런 표현, 못 온다, 온다, 뭐 이런 말 우리가 문법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죠. 한국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중국어는 어떻게 말한다? 谓语 라는 단어를 써서 不能谓语, 只能谓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뭐 어떤 표현을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不能谓语, 뭐 只能谓语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 起来 같은 경우 약간 좀 수학공식처럼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동츠가 있고 그 다음에 起를 쓰고 그 다음에
약간 수학 공식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써야 돼. 그죠? 파이, 치, 쇼, 라이. 이렇게 써야 되죠. 머릿속으로 계산 안 하면 이 말 사실 좀 하기 힘듭니다. 그죠? 파이, 치, 쇼, 라이. 이렇게. 파이, 치, 쇼, 라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형식을 취한다. 차용. 해야 된다 하니까 뭐 야오를 넣으면 되겠죠. 야오 차용 动词加起加宾加来的形式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답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서술형 답은 2개 내지 3개 정도 답이 있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는 3개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답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같이 不能谓于动词之后只能谓于그 符合去向补语中间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 아니면은 이것은 그 야오 차용 이런形式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답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풀이를 왜 하느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답을 찾자 우리 풀이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그 1월부터 해서 쓰기 연습을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들어가지? 좀 아마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실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거를 서술형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거 다 지금부터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갑자기 너무 부담이 확 오죠. 그죠? 부담이 확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복합 방향 보호를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적어를 취한다. 목적어를 동반한다, 수반한다. 우리 동사 한국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따이 빙위. 그죠? 따이 추소 빙위. 장소 목적어를 취하는 따이란 동사를 쓴다. 그다음에 그러는 경우에는 어디에만 온다. 이런 식의 어떤 쓰는 쇼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1월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장이 작성이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이제 제가 그 이후에는 문법이 아니라 그 고문 문제 이런 거라서 제가 몇 가지 그 2021년도 문제 그 기출 문제 중에서 서술형 문제를 풀이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1월부터 서술형 문제를 대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좀 더 정리해서 보여줘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읽고 그냥 외우시오, 이거 외우시오, 저거 외우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착착 단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용이 따오난 처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이제는 2줄, 3줄 정도 나중에 가서는 기술할 수 있는 정말 서술할 수 있는 정도의 서술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술형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의 그 기출 그 형식으로 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답은 읽어보니까 답은 맞는데 쓰는 게 쓰기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고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고치시오,改正하시오. 그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改正해가지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이유 설명해놓은 그것이 써놓은 것이 만약에 잘못됐다. 문장이 그 설명해놓은 말이 만약에 오문이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 정확하게 써야 스펀을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상위권에 진입을 해야지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답 보니까 이 답을 알고 있네. 이 정도면 되겠네. 이렇게 채점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채점이 탁탁 들어간 딱 뭔가 지적할 거 없이 표현 자체도 서술도 너무 말끔하고 그다음에 답도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포착해서 썼고 이게 돼야 확실하게 점수가 탁탁 나오는 거죠. 더구나 서술형은 4점이나 되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1번이 아니라 1월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을 친다면, 제가 만약에 교사 임용시험에 친다면 저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렇게 수업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상황이 좀 좋아져서 앞으로, 좀 자유롭게 직강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강은 계속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강이든 직강이든 자유롭게 우리 소통하면서 질문 뭐 계속해서, 뭐 대답하고 하는 식의 어떤 소통의 창구도 여러 개를 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오성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겁니다.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저를 믿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수업을 잘 따라오면은 시험 준비가 철저히 될 수 있다 하는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자. 같이 가봅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OT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만약에 현장에 좀 다른 선생님들 좀 계셨으면 좀 얘기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러면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